채널을 찾아주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이 직접 차려준 결혼 10주년 저녁 식사 후 의자에서 점차 의식을 잃어가던 제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은 저를 차에 태우고 병원에 간다고 했지만 인적이 드문 길에 차를 세우고는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파주의 초여름은 흙내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해가 채지기도 전에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가로수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가 마치 노인의 한숨 소리처럼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국도를 지나는 트럭들의 진동이 바닥을 타고 전해졌지만 제 집 안의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연, 43세입니다. 남편 박성민은 저보다 3살 위입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딱 10년이 되었고 경기도 파주의 작은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길지 않을 수 있지만 매일 밤 내 옆에 눕는 이 남자를 다 안다고 믿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신혼 초집 문서를 두고 이상한 질문들을 던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성민은 말주변이 좋은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과묵하지만 성실했고 어떨 때는 저녁 식사 내내 국이 짜지 않아? 라는 한마디만 건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들은 알 것입니다. 행복이란 때로는 저녁에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있다는 그 자체라는 것을요. 어릴 적부터 친정엄마는 부부가 함께 살려면 서로 양보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면 아내는 말을 줄여야 가정이 평안하다고 하셨죠. 10년의 시집살이 동안 시댁에 일이 있으면 저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사나 경조사에 빠진 적이 없었고 시어머니가 가시돋친 말을 하셔도 때를 살펴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결혼하고 2년쯤 지나서 산 것이었습니다. 크지 않은 마당이 딸린 2층 양옥집이었고 집 앞에는 능소와 덩굴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뒤뜰에는 상추와 깨씨풀 조금 심어두었죠. 때로는 제 인생이 이렇게 조용히 흘러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단순히 비바람을 막아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 알뜰한 저축과 우리 부부의 노력, 그리고 친정엄마가 따로 주신 큰돈이 들어간 집이었습니다. 친정엄마 이순자 여사는 양평에 살고 계십니다. 제가 집을 사던 날 엄마는 밭 일부를 판 돈 1억 5천만 원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아주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이 돈은 내 딸한테 주는 거다. 사위를 못 믿어서가 아니야. 부부 사이라도 집 문제나 돈 문제는 확실해야 해. 사랑하는 건 좋지만 눈뜬 장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엄마가 주신 돈은 은행 거래 내역, 친정오빠 김지훈이 증인으로 서명한 차용증까지 모두 서류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전부 제 개인 서류함에 깊숙이 보관해 두었습니다. 저는 성민에게 그 돈을 두고 생색낸 적이 없었지만 중요한 서류만큼은 꼼꼼히 챙겼습니다. 여자의 인생이란 때로는 서명 하나 잘못해서 설 자리를 잃기도 하니까요. 예전에 성민은 집 서류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세금 고지서를 찾으려 서랍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면 당신이 알아서 해. 난 그런 거 보면 머리 아파라며 손사래를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년 전부터 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갑자기 지연아, 우리 집 등기부등본 어디 뒀어? 라고 묻더군요. 제가 고개를 들고 서류함에 있죠. 왜요? 라고 묻자 그는 덤덤한 목소리로 그냥 물어봤어. 부부 공동재산인데 나도 서류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지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친정엄마의 송금 내역서를 묻고 제 적금 통장을 묻고 나중에는 이 집을 팔고 조금 더 넓은 땅을 사면 어떻겠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돈 필요해요? 성민은 웃었지만 몹시 어색한 미소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사업, 구상 좀 해보려는 거지. 남자가 제자리에만 있으면 나중에 가족은 어떻게 먹여 살려. 저는 남편이 사업하는 것을 말릴 생각은 없었지만 제대로 된 사업이라면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획은 말하지 않고 집 문서 주위만 빙빙 맴돌았습니다. 제 뱃속 깊은 곳에서 작은 돌멩이가 우물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인 최명숙 여사 68세도 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유별나게 아끼셨고 성민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믿는 분이었습니다. 반면 제가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 주제넘은 짓이 되곤 했죠. 어느 오후 집에 오신 시어머니는 제가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는 것을 등 뒤에서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이 너 참 유난스럽다. 부부 사이에 무슨 서류를 금고처럼 꽁꽁 숨겨두고 사니? 저는 가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머니 중요한 서류라서 잃어버리지 않게 잘 둬야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까셨습니다. 내가 헛살지 않아서 하는 말인데 여자들이 시집 왔으면 너무 움켜쥐고 살면 안 돼. 집안의 기둥은 남자야. 남편이 앞장서서 계산하게 놔두는 개돌이야. 숨이 턱 막혔습니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제 자존심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대꾸하고 싶었지만 곁에 계신 시아버지 박기택 어르신을 보고 참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생 말씀이 없으시고 순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시아버지는 저를 슬쩍 올려다보셨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하셨지만 시어머니가 눈을 흐기자이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엌에 서 있는 제 마음은 쇳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너무 유난을 떨어서 남편 체면을 깎는 걸까? 하지만 최근 성민의 눈빛을 떠올리면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주 마당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황급히 화면을 껐죠.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피곤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식탁을 닫고 방에 올라가려는데 처마 밑에서 성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비 오는 밤이 너무 고요해 빗방울 사이로 그의 말이 제 귓가에 꽂혔습니다. 아직 안 돼. 그 여자가 워낙 꼼꼼해서 저는 부엌 문가에 멈춰 섰습니다. 밖에서 잠시 침묵하던 성민이 이어 말했습니다. 재촉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골목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가며 뒤이어질 말을 삼켜버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서 있었고 심장이 너무 뛰어 가슴 속에서 북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성민이 집 안으로 들어오다 저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거기 가만히 서서 뭐해? 제가 그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밤에 누구랑 통화해요? 성민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거래처 사람이야. 작은 문제로 물어볼 게 있어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더 묻고 싶었지만 그의 얼굴은 짜증과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자의 침묵은 항상 믿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산산조각 난 의심의 파편들을 주워 담으며 어떤 조각이 자신의 심장을 가장 먼저 벨지 지켜보는 기다림일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고 제가 기댈 수 있다고 믿었던 이 집 안에서 부부 사이의 거리는 파주에서 친정이 있는 양평까지의 거리보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사소한 질문들이 몰고 올 재앙의 시작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나물 반찬이 올랐습니다. 저는 전날 밤 처마 밑에서 들은 아직 안 돼. 그 여자가 워낙 꼼꼼해서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차렸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은 성민은 평소보다 밥을 적게 먹었습니다. 생선, 살을 집어 올리려다 말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몰아붙일수록 입을 더 굳게 닫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치우려 일어났을 때 성민이 말했습니다. 거기도 이따 내가 씻을게. 잠깐 앉아봐. 상의할 게 있어. 저는 우뚝 섰습니다. 10년을 살면서 그가 먼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10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러운 그의 목소리가 기쁘기보다는 낯설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성민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파란색 서류철을 들고 나와 제 앞에 놓았습니다.
서류철이 식탁에 부딪히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사업 자금 대출 때문에 자산정보 추가 서류가 필요해서 그래. 부부 공동명의 집이니까 절차상 당신 확인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네. 저는 서둘러 열지 않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빌리는데요? 성민은 눈을 깜빡이며 얼버무렸습니다. 아직 한도는 심사 중이야. 서류가 먼저 들어가야 말이 통하니까. 빙빙 돌려 말하는 대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류철을 열어보니 인쇄된 종이 몇 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분증 번호, 주소 같은 개인정보였지만 뒤로 갈수록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거래 행위 위임, 재산 처분 권한, 양도 및 근저당 설정 대리 서명, 보증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읽어 내려갈수록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단순한 대출이라면 왜 이렇게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해야 할까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양식 어디서 났어요? 성민은 조바심을 냈습니다. 그쪽에서 준 거지. 뭘 그렇게 꼼꼼하게 읽어. 저는 서류를 그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확인서가 아니잖아요. 재산거래 위임 내용이 들어있는데 난 서명 못해요. 성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가 아차 싶었는지 다시 부드럽게 표정을 바꿨습니다. 그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참나 내가 집이라도 팔아먹는 줄 아나 보네. 부부 사이에 나를 그렇게 못 믿어?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집 문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서명할 순 없어요. 정말 대출이 필요하면 같이 은행에 가서 물어봐요. 성민은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뭐든 확실해야 하고 깐깐하지.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서명 하나 못 해주냐. 저는 목소리를 누그러뜨렸습니다. 믿는 것과 서류에 서명하는 건 별개예요. 옛말에 펜 끝에서 사람이 죽는다고 했어요. 나중에 집문서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 생기는 거 원치 않아요. 성민은 말이 없었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서류를 주섬주섬 챙기며 옅게 웃었습니다. 알았어.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강요한. 강요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의 손은 서류철의 가장자리가 구겨질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거절이 그의 마음속 아주 위험한 곳을 건드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아주 일찍 찾아오셨습니다. 양손에 반찬통을 들고 입으로는 웃고 계셨지만 눈은 집안을 탐색하듯 훑고 있었습니다. 차를 내오자마자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성민이한테 들은 이 둘이 사업 자금 대출 받으려 한다며? 저는 차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말은 꺼냈는데 서류가 불명확해서 아직 서명은 안 했어요. 시어머니는 즉시 혀를 쯧쯧 차셨습니다. 아이고, 사업이라는 게 꾸물거리면 기회가 날아가는 법이다. 우리 여자들은 남자들 큰일을 잘 몰라. 남편이 뻗어 나가려 하면 아내가 뒤에서 받쳐줘야지 발목을 잡아서야 쓰겠니? 저는 여전히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발목 잡는 게 아니에요. 서류를 명확히 하자는 것뿐이죠. 시어머니는 눈썹을 치켜 올리셨습니다. 얼마나 더 명확해야 해. 한솥밥 먹고 한 침대 쓰는 부부인데 남편이 널 속이기라도 할까봐? 네가 너무 깐깐하게 굴면 남들이 시댁을 우습게 본다고 할 거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그 서류가 어떤 내용인지 묻지도 않으셨고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아들이 이미 100% 옳다는 듯 맹목적으로 성민의 편만 드셨습니다. 마침 그때 옆집 황 아주머니가 상추를 좀 얻으러 오셨습니다. 외부인을 본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달콤해졌지만 뼈가 들어 있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참 똑똑해요. 황 아주머니. 집문서 다 움켜쥐고 남편이 뭐 하나 하려 해도 아내한테 손 벌리고 서명 구걸해야 하니 남자들이 불쌍하지. 황 아주머니는 멋쩍게 웃으며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차 탁자 옆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험한 욕설 한마디 없었지만 제 명예는 낡은 헌옷처럼 찢겨 거실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남편의 돈을 쥐락펴락하려는 게 아니라 제 안전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마른 입술을 벗어나지 못한 채 목구멍으로 삼켜졌습니다.
점심 무렵 시아버지 기택 어르신이 텃밭에서 딴 호박을 성민에게 전해주러 오셨습니다. 부엌에서 행주를 널고 있는 저를 본 시아버지는 머뭇거리며 다가오셨습니다. 지연아, 요즘 성민이가 돈 얘기 꺼낸 적 있니? 저는 아버님을 쳐다보았습니다. 네, 대출 서류에 서명해 달라는데 서류가 이상해서 안 했어요.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성민 쪽을 흘끔 보시더니 낮게 속삭이셨습니다. 확실치 않으면 절대 서두르지 마라. 집문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해. 제가 무슨 사연이 있는지 여쭤보려는 찰나 대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감, 호박 하나 전해주는데 뭐 일이 오래 걸려요. 시아버지는 화들짝 놀라며 말을 끊으셨습니다. 미안함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는 서둘러 나가셨습니다. 그날 밤 성민은 늦게 귀가했습니다. 사업 건으로 친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밤 11시가 가까웠을 때 처마 밑에서 또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능소와 덩굴 아래 구석으로 아예 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불을 끄고 커튼 뒤에 숨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팽팽했습니다. 아직 서명 못 받았어. 내 말 했잖아. 그 여자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수화기 너머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성민은 더욱 짜증을 냈습니다. 자꾸 재촉하지 마. 5일만 줘. 내가 그 여자를 이 집에서 내쫓을 방법을 찾을 테니까.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대출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 속에서 저는 아내가 아니라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성민은 제 옆에 누워 있었지만 저는 어둠 속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처마 끝에서 플라스틱 대야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결혼 생활에 무언가가 이미 갈라져 버렸음을 알려주는 경고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내내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제게 등을 돌리고 자는 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불투명한 서류 서늘했던 처마 밑의 목소리가 모두 제 착각인 것처럼 평온한 호흡이었습니다. 저는 어둠을 응시하며 제가 너무 멀리 간 것은 아닌지 자문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몇 마디 낯선 말 때문에 남편이 자신을 해칠 거라 의심하다니 너무도 슬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의심하지 않고 있다가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 누가 저를 구해줄까요? 새벽동이 트고 이웃집 닭 울음소리가 골목의 오토바이 소리에 섞일 무렵 저는 일어나 차를 끓였습니다. 성민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핸드폰은 침대 머리맡에 화면이 엎어진 채 놓여 있었고 마치 누가 건드릴까봐 두려워하는 듯 그의 손이 전화기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뒤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몰래 훔쳐보는 비참한 여자가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이 평안하다고 스스로를 속일 수도 없었습니다. 불이 나야 쥐가 도망간다는 속담이 있지만 불길이 치솟을 때까지 기다리면 남는 건 제뿐입니다. 아침 7시쯤 성민은 친구와 커피를 마시러 나간다고 했습니다. 눈 깜짝할 새 옷을 갈아입고 향수까지 뿌린 뒤 핸드폰을 챙겨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 그는 뒤돌아서며 당부했습니다. 집에 있을 거면 어제 그 서류 한번 다시 봐. 강요는 안 하지만 사업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저 알았어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커피향과 뒷마당에서 넘어온 비 냄새만 맴돌았습니다. 저는 서류함으로 다가가 열쇠를 꽂고 집문서가 든 파일철을 꺼냈습니다. 오 염대써. 오 염대써 연바르요. 영바와 오빠가 서명한 차용증 등 원본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조칸을 열어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제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 증명서, 집 서류 사본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까봐 여러 부를 복사해둔 것을 똑똑히 기억하는데 얇은 묶음 몇 개가 통째로 사라진 것입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거라면 왜 하필 사본만 없어지고 원본은 그대로일까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사본만으로는 집 명의를 넘길 수 없지만 나쁜 마음을 먹은 자의 손에 들어가면 정보를 캐내거나 가짜 서류를 만들거나 훗날 다른 일을 꾸미기 위한 핑계거리로 쓰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친정 오빠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는 금방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연아. 아침 일찍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오빠의 목소리를 듣자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시집간 후 친정에 폐를 끼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시댁에서의 서름은 혼자 삼키곤 했지만 이번만큼은 삼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성민이 서류를 묻던 일, 위임장, 시어머니의 뼈 있는 말, 그리고 처마 밑에서 들은 남편의 통화 내용까지 간략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과장하지도 MSG를 치지도 않고 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만 말했습니다. 지훈 오빠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성민이가 그 여자를 이 집에서 내쫓겠다고 한 거 확실히 들었어?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분명히 들었어, 오빠. 오빠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아무데도 서명하지 마. 원본 서류는 꽁꽁 숨겨두고. 만약 그 자식이 밤에 어딜 따로 나가자고 하면 무조건 나한테 연락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몹쓸 짓이라도 하려고. 빚쟁이한테 협박받고 있는 건지도 모르잖아. 오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빚 문제면 더 조심해야 해. 얌전한 사람도 벼랑 끝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하물며 마누라한테 숨기는 놈이라면 더더욱. 그 말을 들으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평소 과묵한 오빠였지만 그의 말은 늘 이치에 맞았습니다. 저는 당부했습니다. 모레 18일이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만약 그날 밤에 내가 연락을 안 하거나 내 전화기가 꺼져 있으면 오빠가 이 집으로 좀 와줘. 오빠는 즉가 물었습니다. 왜 하필 그날까지 기다려? 저는 능소와 잎사귀에 맺힌 빗방울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근데 요즘 그 사람이 자꾸 그날을 언급하는 게 예감이 너무 안 좋아. 오빠는 저를 미신을 믿는다며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직감은 장난이 아니야.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 단단히 해. 전화를 끊고 저는 서랍에서 구형 핸드폰을 하나 꺼냈습니다. 이 폰은 예전에 치매기가 살짝 있던 친정엄마가 쓰시던 걸 오빠가 위치 추적용으로 설정해 두었던 것입니다. 엄마가 새 폰으로 바꾸시면서 제가 보관하고 있었죠. 저는 배터리를 가득 충전하고 불필요한 앱을 지운 뒤 오빠 지훈에게 10시간 동안 제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기능을 켰습니다. 전화도 걸어보고 녹음기도 켜보고 알림 소리도 최하로 줄였습니다. 이 모든 행동을 천천히 했지만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제 집안에서 마치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얇은 갈색 카디건을 꺼내 안쪽 주머니에 그 구형 폰을 넣었습니다. 그 옷은 부엌문 근처에 자주 걸어두는 옷이라 성민이 눈여겨보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만약 그와 서류나 빚 문제로 단판을 지어야 할 상황이 오면 몰래 녹음기를 켤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훗날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점심때 친정엄마 순자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말에 외가 제사에 올 건지 물으셨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듣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워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혈압도 안 좋으신 분을 전후 사정도 모른 채 밤잠 설치게 할 순 없었습니다. 집안일 좀 보고 내려갈게요. 약 제때 꼭 챙겨 드세요 라고만 했습니다. 엄마는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너도 몸 챙겨. 힘들면 쉬고 속에 너무 다 끌어안고 살지 마. 여자가 속병을 앓으면 심장까지 아픈 법이야. 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의 지나가는 그 한마디가 제 마음 가장 약한 곳을 찔렀습니다. 오후 늦게 귀가한 성민의 손에는 파주 특산물인 찹쌀떡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식탁에 올려놓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당신 주려고 샀어. 좋아하는 거잖아. 저는 떡을 보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어제는 아내를 집에서 내쫓겠다고 속삭이던 남자가 오늘은 아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내 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뻤겠지만 지금은 두렵기만 했습니다. 때를 못 맞춘 친절은 욕설보다 더 소름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떡을 한 입 빼어 물고 맛있다고 칭찬한 뒤 조용히 갈색 카디건을 늘 그렇듯 부엌문 근처에 걸어두었습니다. 주머니 속 구형폰은 까맣게 화면을 끈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폰을 쓸 일이 없기를 바랐지만 쏟아지지 않은 비라고 해서 먹구름이 거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6월 18일 파주는 오후 내내 부슬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거세진 않았지만 앞마당을 흠뻑 적시기에 충분했고 능소와 덩굴은 방금 울음을 터뜨린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찌개용 애호박과 토마토, 조림용 고등어를 사들고 왔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웠지만 결혼기념일에는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눠야 했으니까요. 침묵은 벽의 금을 더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열자마자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성민의 슬리퍼가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입니다. 부엌에서는 도마질 소리가 달그락거렸고 찌개 끓이는 구수한 냄새와 파기름 향이 풍겼습니다. 저는 우뚝 멈춰 섰습니다. 10년 동안 성민이 요리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정성 들여 저녁을 준비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가 야채를 씻던 젖은 손을 닦으며 돌아보았습니다. 왔어? 오늘은 10주년이니까 내가 다 할게. 당신은 쉬어. 식탁 위에 놓인 재료들을 보았습니다. 닭백숙을 하려는지 토종닭과 인삼, 대추가 보였고 갈비찜 재료와 잡채, 가벼운 레드와인 한 병, 그리고 투명한 유리병에 꽂힌 하얀 국화꽃 다발이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 저는 순간 섬뜩했습니다. 한국에서 하얀 국화는 보통 장례식장에서 쓰이는 꽃이니까요. 예전에 제가 예쁘다고 한번 스쳐가듯 말한 적이 있긴 하지만 하필 오늘 같은 날 저 꽃을 사오다니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일찍 퇴근했어요? 성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특별한 날이잖아. 오늘은 제대로 챙겨주고 싶었어. 그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삼계탕 국물의 간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일들이 없었다면 그의 평온한 뒷모습에 제 의심을 자책했을 것입니다. 제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거들려 하자 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올라가서 씻고 와. 오늘은 내가 다 할게. 10년 살면서 아내 밥 한 끼 안 차려줬다고 남들이 흉볼까봐 그래.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남들 흉보는 것도 무서워해요? 그가 멈칫하더니 따라 웃었습니다. 요즘 세상엔 인터넷에 다 올라가잖아. 아내 안 챙기는 남편은 바로 욕먹지. 농담처럼 던진 그 말이 다른 날이었다면 웃음을 터뜨렸겠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며 계단 틈 사이로 부엌 문 근처에 걸어둔 갈색 카디건을 보았습니다. 구형폰은 아직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켤 타이밍을 재면서 평정심을 유지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제가 내려왔을 때 식탁은 거의 다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삼계탕이 한가운데 놓였고 윤기 흐르는 갈비찜과 잡채, 나물들이 올라왔습니다. 성민은 찬장에서 와인잔 2개를 꺼내 와인을 조금씩 따랐습니다. 그가 제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10년이 참 빠르네, 지연아. 식탁을 내려다보니 모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완벽한 상차림일수록 마음은 더욱 불안했습니다. 성민이 잔을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부족해서 고생 많았어. 성질도 급하고 사업도 잘 안 풀리고. 오늘은 당신이 좋은 기억만 남겼으면 좋겠어. 저는 그를 오래도록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기댈 수 있다고 믿었던 얼굴. 그가 열이 날 때 땀을 닦아주었고 가벼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갔을 때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렸고 시댁에서 아이가 안 생긴다고 구박할 때 몰래 눈물을 삼키게 했던 그 세월들. 10년은 종이 한 장처럼 쉽게 찢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잔을 살짝 부딪혔습니다.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솔직하게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성민의 손이 멈칫했지만 곧바로 웃었습니다. 나 솔직하게 말하고 있잖아.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당신한테 더 잘할게. 그는 제게 잡채를 덜어주고 삼계탕 닭다리와 뽀얀 국물을 제 앞접시에 듬뿍 담아주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뜨거운 국물. 저는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자신 몫으로는 국물만 조금 덜었고 와인도 입술만 축였습니다. 당신은 고기 안 먹어? 제가 묻자 그는 빠르게 답했습니다. 아까 요리하면서 간 보느라 배가 불렀어. 당신 많이 먹어. 인삼이랑 대추향이 좋게 우러났어. 숟가락을 들자 마음속에서 경고등이 울렸습니다. 위임장, 시어머니의 말, 처마 밑에 통화, 엎어둔 핸드폰, 그리고 따로 덜어준 국물. 이 모든 작은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성민의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훑어보더니 뒤집어 놓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진동이 울리자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일어섰습니다.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 그가 마당으로 나갔고 처마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들어온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몇 마디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그리고 침묵. 알았어. 오늘 밤은 제발 아무 소리도 하지 마.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잠시 후 핸드폰 너머로 시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집 문서는 끝내야 해. 그년이 말 바꾸기 전에 성민은 황급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춰. 그는 대문 쪽으로 더 멀리 걸어갔습니다. 저는 눈앞에 삼계탕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연기는 줄어들었고 뽀얀 닭 국물 위에 기름기가 떠 있었습니다. 10주년 기념 식사, 갑자기 다정해진 남편, 집 문서를 재촉하는 시어머니의 전화. 이 모든 것이 개별적으로 보면 무해해 보였지만 합쳐지니 목을 조르는 올감이 같았습니다. 성민이 돌아왔을 때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내일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시네. 노인네가 참 별걸 다 챙겨. 저는 그를 빤히 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서류 얘기 안 하셨어요? 그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당신 또 무슨 상상하는 거야. 오늘 같은 날 그 얘기 꺼내서 기분 망치지 말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앞에는 그가 직접 떠준 국그릇이 있었습니다. 부엌문 근처 주머니 속에는 아직 눈을 뜨지 않은 구형폰이 있었습니다. 당장 일어나 녹음기를 켤까 고민했지만 그랬다가는 그가 제 의심을 바로 눈치챌 것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조금 떠먹었습니다. 달게 깊은 맛과 인삼의 향, 아주 옅은 한약재 냄새, 모든 것이 소름 끼치도록 평범했습니다. 성민은 제가 먹는 모습을 필요 이상으로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게 애써 반찬을 집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굵어지며 양철 지붕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내 가슴에 누군가 찬바람을 불어넣은 것처럼 시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기운은 금방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열감이었습니다. 와인 탓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민이 따라준 와인은 반잔도 채 되지 않았고 알코올 도수도 낮았습니다. 한두 모금 마셨을 뿐인데 머리가 쌀가마니를 이고 있는 것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성민 씨, 왜 그래?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침을 삼키려 했지만 목구멍이 바싹 말라 따가웠고 양귀가 웅웅거렸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나 어지러워요. 성민은 즉시 일어나 제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당황한 사람의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혈압이 떨어졌나 봐. 가만 있어, 병원. 가자. 저는 식탁 모서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나무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제 앞에 국그릇과 그의 와인잔을 보았습니다. 제 잔은 반이나 비워져 있었지만 그의 잔은 그대로였습니다. 힘겹게 한 글자씩 뱉어냈습니다. 음식에 뭘 넣은 거야? 성민의 얼굴이 아주 찰나 굳어졌지만 이내 분노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10주년 밥 차려줬더니 내가 약이라도 탔다는 거야?
반박하고 싶었지만 혀가 입천장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고 어지럼증이 어깨와 팔로 번졌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무릎이 꺾였습니다. 성민이 저를 부축하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병원 가야 해. 당장 가야 해. 정말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119를 부르거나 제 오빠나 친정엄마에게 연락했을 것입니다. 신분증과 지갑을 챙기고 어느 병원으로 갈지 물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식탁 위에 있던 제 메인 핸드폰을 집어 화면을 끄고는 하얀 국화꽃 옆 엎어두었습니다. 그 행동이 얇은 칼날처럼 제 눈에 밝혔습니다. 손을 뻗어보려 했지만 식탁보만 간신히 긁을 뿐이었습니다. 내 핸드폰. 성민은 몸을 낮추며 말했습니다. 나도. 병원 가서 내가 전화할게. 지금은 사람 목숨이 중요해. 사람 목숨이 중요하다면서 구급차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부축해 현관으로 향했고 비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부엌문 근처에 걸린 갈색 카디건을 지날 때 저는 고의로 몸을 꺾었습니다. 성민은 제가 넘어지는 줄 알고 강하게 당겼고 그 바람에 카디건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제 발에 걸렸습니다. 남은 힘을 다해 발끝으로 카디건을 현관 쪽으로 끌어왔습니다. 추워,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성민은 바닥에 떨어진 카디건을 대충 주워 제 몸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 배터리가 가득 찬 구형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가 아까 마당으로 전화 받으러 갔을 때 식탁 밑으로 떨리는 손을 숨긴 채 이미 녹음 버튼을 눌러놓았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가 저를 차 뒷좌석에 눕혔습니다. 몸은 젤리처럼 늘어졌고 구역질이 날 만큼 머리가 아팠습니다. 10년의 세월. 제가 쓰러지면 나를 안아 올려줄 팔이라고 믿었던 그 팔이 이제는 나를 이름 모를 공포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카디건은 차바닥으로 떨어졌고 구형폰은 카디건 주머니에 담긴 채 좌석 아래에 처박혔습니다. 성민은 눈치채지 못하고 뒷문을 세게 닫은 뒤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빗물에 번진 능소화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식지 않은 닭백숙 국물과 하얀 국화꽃 그리고 제 목소리를 막아버린 듯 뒤집혀 있는 핸드폰이 남아있을 터였습니다. 큰 길로 나와 종합병원으로 가려면 좌회전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차는 우회전했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병원. 저쪽인데 제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성민은 백미러로 저를 차갑고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길이 막혀서 지름길로 가는 거야. 파주의 지름길이 공원묘지 쪽 외곽 산길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파주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제가 길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낮에도 인적이 드문 곳이었고 비 오는 밤이면 차 한 대 지나가지 않는 공터와 버려진 논, 일찍 문을 닫는 자재 창고들 뿐인 길이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근육이 말을 듣지 않았고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저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아픔으로 의식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비릿한 피, 맛이 혀끝에 맴돌았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정신을 잃으면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성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이어폰을 꽂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 가는 중이야. 빗소리가 너무 거세어 파편화된 단어들만 들려왔습니다. 아니, 본인 핸드폰은 집에 두고 왔어. 침묵. 거의 다 왔어. 저는 눈을 감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의심이 과한 것이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는 남편은 아내의 전화를 집에 두고 오지 않습니다. 무서운 산길로 향하지도 않으며 누군가에게 거의 다 왔어라고 속삭이지도 않습니다. 차가 포트홀을 덜컹거리며 지나자 바닥에 있던 카디건이 제 발밑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발가락을 꼼지락거려 카디건 끝자락을 만졌습니다. 폰은 잘 썼습니다.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위치 공유가 지훈 오빠에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작은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드문드문 보이던 민가의 불빛도 사라지고 암흑과 비바람 속에서 전조등 불빛만이 하얀 연기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민의 거친 숨소리와 운전대를 두드리는 손가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도대체 왜 이러느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는 쇳소리 같은 숨만 새어나왔습니다. 낯선 약물에 의해 죽어가는 공포보다 나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하는 사람이 한때 나를 여보라고 불렀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더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차는 한참을 달렸고 젖은 아스팔트를 긁는 타이어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머리가 좌석에 부딪혀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 고통 덕분에 수마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실눈을 뜨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상점들이 늘어선 번화가는 이미 지나쳤고 낡은 자재 창고들에서 새어나오는 누런 불빛만 간간히 보였습니다. 더 멀리에는 어둠 속에 묵묵히 서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침묵하는 군상처럼 보였습니다. 성민은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연신 이어폰을 만지작거리며 과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약기운이 퍼져 제가 아무것도 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거나 이미 제 존재를 처리해야 할 물건으로 치부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다시 전화가 울렸고 그는 즉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낮지만 다급한 목소리. 지금 가고 있다고 했잖아. 상대방의 목소리는 다소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야심한 시각에 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내가 차에 실려가는 상황을 아는 여자. 성민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강태호 그놈 이름은 꺼내지도 마. 나도 5일 기한인 거 안다고. 강태호. 낯선 이름이었지만 성민의 억눌린 두려움이 밴 목소리는 그가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낚시 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퍼덕거리는 공포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여자가 채근하자 성민이 짜증을 냈습니다. 본인 전화기는 집에 두고 왔다니까. 내일 아침에 그냥 걔가 가출했다고 해. 질투에 눈이 멀어서 화내다가 짐 싸서 나갔다고. 흔한 일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군가 제 가슴을 군화발로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개라고 불렀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차려준 밥을 살맛대고 잔 남편이 나를 귀찮은 짐짝처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아직 내 정신이 멀쩡하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술 사이로는 옅은 신음만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입술을 강하게 깨물었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피비린내가 저를 간신히 현실에 붙들어 주었습니다. 성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집 문서는 손대지 마. 그건 나중에 처리해. 오늘 밤엔 그 여자가 제 발로 나간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게 먼저야. 차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규칙적이고 차가운 와이퍼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습기 때문에 유리창이 뿌옇 흐려졌습니다. 성민이 소매로 앞유리를 대충 닦고는 백미러를 힐끗 보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을 감고 시체처럼 늘어졌습니다. 그가 제 상태를 눈치챘다면 당장 무슨 짓을 할지 몰랐으니까요. 수화기 너머의 여자가 제가 아직 깨어있는지 물은 것 같았습니다. 성민은 슬쩍 돌아보더니 답했습니다. 약은 충분해. 아깐 끙끙거리더니 지금은 조용해. 약은 충분해. 그 한마디에 전신이 얼어붙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지럼증, 마른 목, 마비된 사지는 와인 탓도 혈압 탓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념일 밥상을 차린 남편은 제 음식에 무언가를 탔고 걱정하는 남편의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더 아팠던 것은 그 순간 밀려오는 10년의 기억들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제 머리에 서툴게 꽃을 꽂아주던 그의 떨리던 손, 시집와서 친정이 그리워 울던 첫날 밤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던 그의 모습. 그 모든 시간들이 고작 빈 몇 푼과 다른 여자, 그리고 집 한 채의 탐욕 앞에 무너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저는 발을 꼼지락거려 카디건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이 위를 향했는지 아래를 향했는지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훈, 오빠가 내 위치를 확인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차가 좁은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고 웅덩이를 지날 때마다 흙탕물이 튀었습니다. 진흙 냄새, 젖은 풀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희미하게 타다 남은 향 냄새가 차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파주구 공원묘지 외곽 산길. 낮에도 스산한 이곳은 밤이면 칠흑 같은 암흑뿐인 곳이었습니다. 성민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 안에는 엔진 소리와 타닥거리는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날 원망하지 마, 지연아. 누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래? 그 말에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집? 투명하지 않은 서류에 서명하지 않은 게, 친정엄마의 돈을 지키려 한 게,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을 남편의 탐욕에 넘겨주지 않은 게 고집이라면 우리 여자들은 살기 위해 고집을 부려야만 합니다. 저는 온 힘을 쥐어짜 아주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성민이 흠칫 놀라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저를 뚫어지게 보는 그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너 깼어? 저는 모래를 씹는 듯 바싹 마른 입으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식탁에서의 그 당황한 연기는 사라지고 차갑고 어두운 살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너 어디까지 들었어? 저는 다시 기절한 척 눈을 감고 숨을 죽였습니다. 숨막히는 몇 초가 지나고 그가 입술을 씹으며 다시 엑셀을 밟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살기 위해 죽은 척을 해야 했습니다. 차가 인적이 완전히 끊긴 어둠 속에 멈춰 섰습니다. 시동은 켜둔 채였습니다. 밖에는 빗방울이 간간히 떨어지고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성민이 몇 초간 가만히 있다가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차문 닫히는 소리가 마치 무덤의 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저는 몸을 굳힌 채 실눈을 떴습니다. 밖에서 성민이 차 뒤로 돌아가는 실루엣이 보였고 이내 트렁크가 덜컥 열리는 메마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 내리는 밤, 정막을 깨고 들려온 트렁크 열리는 소리는 마치 썩은 나뭇가지를 꺾는 소리처럼 기괴했습니다. 약기운 때문에 몸은 여전히 솜사탕처럼 녹아내릴 듯했지만 머릿속만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맑았습니다. 살고자 하는 본능이 저를 벼랑 끝에서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성민이 트렁크 안에 물건들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비닐 소리, 금속이 차체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그의 거친 숨소리. 저는 차문 틈새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희미한 후미등 불빛 아래로 그가 바닥에 파란색 방수포를 내려놓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두꺼운 케이블 타이 다발, 고무장갑, 야전삽, 그리고 낡은 헝겊 가방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그것들은 아내를 병원에 데려갈 때 필요한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저혈압 때문에 아내를 태우고 가면서 방수포와 야전삽, 케이블 타이를 챙길 사람은 없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차 창문을 두드리며 도망치고 싶었지만 수족은 돌덩이에 묶인 듯 꿈쩍도 하지 않았고 목에서는 제 귀에도 들릴까 말까 한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성민이 헝겊 가방을 뒤지더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제가 입던 낡은 카디건, 달아빠진 갈색 슬리퍼, 그리고 제가 방에 두고 쓰던 얇은 스카프였습니다. 그 익숙한 물건들을 보는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들이 거기 있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만약 오늘 밤 제가 사라진다면 사람들은 이 낡은 소지품들을 어딘가에서 발견하고 제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 홧김에 집을 나간 여자. 사람들의 입방아에 며칠 오르내리다 잊혀지기에 딱 좋은 시나리오였습니다. 제 명예도 목숨도 모두 저 낡은 가방 안에 구겨 넣어진 셈이었습니다. 성민이 허리를 펴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공원묘지 외곽길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옆은 잡초가 무성한 공터였고 멀리에는 먹물처럼 검은 나무들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젖은 흙, 향냄새, 썩은 낙엽 냄새가 뒤섞여 토기가 쏠렸습니다. 저 멀리 침묵하며 서 있는 무덤들은 이 참상을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목격자 같았습니다. 그때 길가 덤불에서 사람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헬멧을 쓰고 검은색 점퍼를 입었으며 마스크로 얼굴 절반을 가린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급한
걸음으로 다가오며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여자가 차 가까이 와서 마스크를 살짝 내렸습니다. 뭘 그렇게 꾸물거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핏속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윤수진. 성민이 예전에 부동산 중개인이라며 소개해준 여자. 우리 집에 와서 내어준 주스를 마시며 지연 언니는 참 복도 많아요. 남편이 이렇게 앞날을 잘 챙기니까요 라며 사탕 발림을 하던 여자. 제가 깎아준 과일을 먹던 그 입에서 지금은 저주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윽박질렀습니다. 조용히 해. 아직 정신이 든 것 같아. 수진이 화들짝 놀라며 뒷좌석을 힐끗 보았습니다. 저는 즉시 눈을 감고 늘어졌지만 그녀의 시선이 제 얼굴을 훑고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약을 그렇게 썼는데도 아직 깨어 있다고? 당신 약 제대로 안 먹인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의 용량까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언니라 부르던 여자가 내 남편에게 약을 제대로 먹였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충분히 먹였어. 저 여자가 지독하게 버티는 것뿐이야. 수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조바심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마음 약해지지 마. 강태호 그놈이 5일 안에 돈 안 갚으면 집문서랑 문자 내역 다 까발린댔어. 그럼 당신도 죽고 나도 죽어. 서명을 안 해주면 당분간 집에서 쫓아내기라도 해야 우리가 문서를 돌려 막을 거 아니야.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빗방울이 파란 방수포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와 대화가 선명하게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5일의 기한, 집문서, 서명. 그동안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잔혹한 그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성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류 얘기는 여기서 꺼내지 마. 저 여자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수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들으면 어쩔 건데? 저렇게 누워있는데. 당신이 처음부터 화끈하게 밀어붙였으면 여기까지 올 일도 없었잖아. 저는 눈을 떠 그녀를 노려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의 그 탐욕 때문에 왜 내가 이런 죽음의 문턱까지 와야 하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누운 채로 머리카락 사이로 소리 없는 눈물만 흘려보냈습니다. 심장이 갈고리에 찢기는 듯 아팠습니다. 성민이 차 뒷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문을 살짝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젖은 우의 냄새와 담배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지연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굴을 더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목소리는 누그러져 있었지만 일말의 죄책감이나 애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물건을 다루는 태도였습니다. 말썽 피우지 마. 깨어있으면 내 말 들어. 날 원망하지 마. 나도 벼랑 끝에 몰렸어. 네가 진작 서명해줬으면 내가 이 지경까지 왔겠어? 그 말은 제 가슴 깊은 곳 마지막 남은 믿음마저 찔러버리는 비수였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그는 모든 잘못을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서명하지 않아서 약을 탈 권리가 생겼고 내가 집문서를 챙겨서 나를 야산에 버릴 자격이 생겼으며 내가 내 자신을 방어했기 때문에 그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궤변이었습니다. 수진이 밖에서 재촉했습니다. 빨리 해. 누가 지나가기라도 하면 끝장이야. 성민이 저를 강제로 일으켜 세우려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남은 힘을 전부 모아 발끝을 움직였습니다. 발끝에 빈 생수병 하나가 걸렸습니다. 제가 살짝 발로 차자 생수병이 굴러차 문에 부딪히며 툭 하는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성민이 멈칫했고 수진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 멀리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았지만 습하고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점점 커졌습니다. 하얀 불빛 하나가 나무들 사이를 훑으며 젖은 아스팔트 위를 비췄습니다. 성민은 황급히 제 어깨를 놓고 밖으로 튀어나갔고 수지는 마스크를 코끝까지 끌어올리며 숲을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가만히 누워 터질 듯이 뛰는 심장을 억눌렀습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밝은 불빛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 제게는 그 불빛이 새카만 절망의 구렁텅이에 비친 한 줄기 생명줄 같았습니다. 오토바이 전조등이 젖은 바닥을 하얗게 비추며 다가오자 성민은 허둥지둥 생수병을 주워 의자 밑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방금 전의 소리가 무언가를 폭로할까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지는 플라타너스 나무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기고 웅크린 채 오토바이를 주시했습니다. 저는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꼼짝하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차를 세워주기를,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우리 차 앞쪽에서 멈춰 섰습니다. 얇은 우비를 입고 낡은 헬멧을 쓴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앞에는 작은 손전등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가 시동을 끄고 발을 내리며 물었습니다. 아니, 이 야밤에 차를 왜 여기다 댔소? 무슨 일 있습니까? 그 목소리 동네 자율방범대 최 반장님이었습니다. 방범 초소 기금을 거들어 저희 집에 몇 번 오셨던 분으로 체구는 작지만 눈썰미가 깐깐한 분이었습니다. 성민은 쾅하고 트렁크를 닫더니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바뀌어 있었습니다. 끔찍한 살인은 온데간데 없고 아내를 걱정하는 혼비백산한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아, 예 반장님. 제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가던 길인데 빗길에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최 반장님은 어두운 산길을 차를 한번 번갈아 보았습니다. 병원 간다면서 왜 공원묘지 길로 들어와요? 종합병원은 국도 타고 반대로 가야지. 성민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름길인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너무 위독해서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저는 그 거짓말을 들으며 목구멍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열린 트렁크와 방수포, 케이블 타이, 그리고 숨어있는 여자가 없었다면 누구나 그를 다급한 남편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최 반장님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손전등으로 뒤슈리창을 비추었습니다. 불빛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눈꺼풀은 접착제가 붙은 듯 무거웠고 손가락만 간신히 까딱거릴 수 있었습니다. 성민이 황급히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반장님, 아내를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비 맞으면서 시간 지체하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최 반장님은 물러서지 않고 바닥으로 불빛을 내렸습니다. 뒷바퀴 옆에 놓인 파란 방수포, 채 줍지 못한 케이블 타이, 그리고 차 밑으로 대충 걷어찬 야전삽의 손잡이가 불빛에 드러났습니다. 최 반장님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아내가 쓰러졌다면서 트렁크에서 이런 건 왜 꺼내요? 성민이 멈칫했습니다. 아, 저 텃밭 가꿀 때 쓰는 건데 예전부터 실려 있었습니다. 최 반장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텃밭 가꾸는 도구를 왜 이하밤에 공원묘지 길바닥에 꺼내놓느냐고요? 최 반장님의 질문은 성민의 완벽한 연기를 깨부수는 날카로운 도끼 같았습니다. 숨어있던 수진이 뒷걸음질을 치다 마른 나뭇가지를 밟아 빠직 소리를 냈습니다. 최 반장님이 즉시 그쪽으로 손전등을 비추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수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밭두렁 좁은 길을 따라 달아났습니다. 검은 점퍼는 금세 빗속으로 사라졌고 도망치는 발소리만 멀어질 뿐이었습니다. 성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냥 길 가는 사람일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전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가 차문을 열려하자 최 반장님이 손을 뻗어 막았습니다. 잠깐. 뭔가 이상한데 경찰이랑 동네 사람들 좀 부를 테니 기다려요. 성민이 짜증을 냈습니다. 이러다 제 아내 잘못되면 반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그의 목소리엔 초조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도망칠 구실을 찾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아내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남이 도와주겠다고 할 때 안도해야지. 타인의 손전등 불빛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찢어지는 듯한 목구멍을 쥐어짜 내 소리를 냈습니다. 살려 주세요.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최 반장님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반장님은 즉시 차창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새댁 맞소? 내 말 들려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남은 힘을 다해 발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카디건이 조금 더 미끄러졌고 주머니 속의 구형폰이 의자 레일에 부딪히며 화면이 켜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란 화면이 빛을 발했고 녹음 기호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저는 발끝으로 옷을 툭 걷어찼고 폰이 주머니에서 빠져나와 문 쪽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암흑 속에서 켜진 그 화면은 마치 진실을 폭로하는 눈동자 같았습니다. 최 반장님이 불빛을 비추며 소리쳤습니다. 저 전화기는 뭡니까? 녹음되고 있는데? 성민이 폰을 뺏으려고 덤벼들었지만 최 반장님이 뒷걸음질 치며 먼저 제지했습니다. 가만 있어. 경찰이랑 가족들 부를 테니까. 성민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 권리 없습니다. 최 반장님은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아내가 쓰러져 있는데 방수포에 야전삽이 나뒹굴고 낯선 여자가 도망가는데 이게 무슨 놈의 집안일이야. 그 한마디에 저는 엉엉 소리 내어 울고 싶었습니다. 나를 평생 지켜주겠다던 남편이 나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을 때 아무런 연고도 없는 타인이 가장 정의로운 편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최 반장님은 뒷걸음치며 인근 방범대원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은 차에 타고 달아날 궁리를 하는 듯했지만 도망가면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터였습니다. 그는 불그락푸르락하는 얼굴로 제게 다가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지연아, 제발 뭐라고 말 좀 해봐. 내가 너 병원에 데려가려는 거 맞잖아. 저는 반쯤 감긴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한때 너무도 익숙했던 얼굴이 이제는 악마처럼 낯설고 끔찍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또 다른 손전등 불빛들이 번쩍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넋이 나간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굉음을 내며 픽업트럭 한 대가 빗속을 뚫고 맹렬하게 달려왔습니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급브레이크를 밟은 트럭에서 문이 열리더니 다급하고 거친 오빠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지연이 어딨어? 그날 밤 처음으로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직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나를 옥죄던 짙은 어둠이 마침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친정 오빠 지우는 빗속을 뚫고 달려오느라 셔츠 단추도 다 채우지 못했고 맨발에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하나뿐인 동생을 잃을까봐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차를 몰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 어딨어? 최 반장님이 성민을 막아서며 뒷좌석을 가리켰습니다. 사모님 저기 누워 계신데 상태가 이상합니다. 방수포랑 삽도 있고 낯선 여자도 도망쳤어요. 오빠는 창 너머로 손전등 불빛에 비친 제 창백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눈을 뜨고 뻐끔거렸습니다. 오빠, 단 한마디였지만 오빠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오빠가 차 뒷문을 열려 하자 성민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형님, 제가 병원으로 모시려던 참이었습니다.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오빠는 성민을 차갑게 노려보며 낮고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차 안에서 의식을 잃었는데 본인 핸드폰은 집에 두고 공원묘지 길로 데려왔어? 그래 놓고 나보고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성민은 말문이 막혔지만 억지로 변명했습니다. 당황해서 길을 잘못 든 겁니다. 지연이가 저혈압이라서 살리려고. 오빠는 바닥에 나뒹구는 방수포, 케이블 타이, 트렁크에 걸쳐진 야전삽을 가리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람, 살리려고 구덩이 팔 도구까지 챙겨왔냐? 성민은 안색이 어두워지며 대들었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부 일입니다. 그러자 최 반장님이 나섰습니다. 부부 일은 사모님 정신 멀쩡해지면 그때 따지시고. 난 이미 경찰이랑 방범대에 연락 다 돌렸소. 경찰이라는 단어의 성민은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자재 창고 쪽에서 방범대원 2명이 플래시를 비추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더 이상 변명할 구실도 증거를 인멸할 틈도 없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오빠는 차 안으로 몸을 숙여 저를 조심스럽게 안아냈습니다.
제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지연아, 정신 차려. 오빠 왔어. 이제 아무데도 안 가도 돼. 저는 오빠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손가락만 살짝 까딱할 뿐이었습니다. 오빠는 최 반장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장님, 구급차 좀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경찰 오면 제가 우리 어머니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최 반장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는 제게 우비를 덮어주고 스피커폰으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찾았어요.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병원으로 가요. 전화를 받은 엄마는 차분하게 주소 찍어라라고 하셨지만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이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어릴 적 열이 펄펄 끓을 때 엄마 품에 안겨 이름만 불려도 눈물이 나던 그때처럼 엉엉 울고 싶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아 오빠는 저를 자신의 픽업 트럭에 눕히고 직접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최 반장님은 제 구형폰을 챙겨 들고 출동한 경찰이 올 때까지 트렁크의 증거물에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현장을 지켰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고 하얀 형광등 불빛이 눈을 부시게 했습니다. 의료진이 저를 침대에 눕히고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평소 앓는 질환이 있는지 묻는 말에 오빠가 떨리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대신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남편이 해준 밥을 먹은 뒤 의식을 잃었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신경안정제나 수면제 계열 약물을 투여받은 것으로 의심됩니다. 저는 말을 보태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혈압을 재고 피를 뽑고 기계 소리와 사람들의 발소리가 귓가를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도착하셨습니다. 응급실 복도를 달려오는 슬리퍼 소리만으로도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지연아, 내 새끼. 엄마는 제 손을 쥐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 뼈만 남은 거친 손이 몹시 차가웠습니다. 눈을 떠보니 엄마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엄마는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지켜줄게. 황혼의 나이에 이런 끔찍한 꼴을 보여드려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엄마는 얼굴을 묶고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응급실 밖 복도에는 성민도와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걱정하는 남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요즘 의부증이 심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가 다른 약을 잘못 주워 먹은 것 같은데 제가 놀라서 병원 가다가 빗길에 길을 헤맨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오빠가 즉각 소리쳤습니다. 닥쳐라. 시시비비는 경찰이랑 의사가 가릴 거니까 내 동생 깎아내리면서 개소리하지 마. 성민은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형님 입장에서는 동생 편드는 게 당연하지만 부부 사이 일입니다. 나중에 얼굴 붉히를 만들지 마시죠. 오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착한 게 멍청한 건 아니야. 내 동생이 사경을 헤매는데 넌 내 체면 챙길 궁리나 하고 있냐? 병상에 누워 그 말을 듣는 내내 눈물이 거꾸로 솟았습니다. 성민은 이 순간까지도 제가 아픈지 무서운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까발려질까봐 두려워 전전긍긍할 뿐이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의사는 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혈액 검사 결과 다량의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며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엄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셨고 오빠가 엄마를 부축하며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서서히 그치고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팠고 목은 타들어갔지만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가 차려준 10주년 밥상이 저를 정신병자 가출녀로 만들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쌀뜨물처럼 흐릿했습니다.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이 묵직하게 느껴졌고 입안은 여전히 까끌거렸습니다. 엄마는 밤새 제 곁을 지키다 꾸벅꾸벅 졸고 계셨고
오빠는 진흙 묻은 옷차림 그대로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희미하게 엄마 하고 부르자 엄마는 화들짝 놀라며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지연아, 깼어? 엄마 여깄다. 걱정 마. 처음 눈을 떴을 때는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아 멍했지만 이내 모든 기억이 해일처럼 덮쳐왔습니다. 인삼향이 나던 삼계탕 방향을 틀어버린 차, 공원 묘지, 방수포, 케이블타이, 야전삽, 그리고 어둠 속에 서 있던 수진의 얼굴까지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오빠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진정해, 병원이야. 구영포는 최 반장님이 잘 가지고 계셨다가 경찰에 넘겼고 상황 진술도 일단락됐어. 저는 성민이 어디 있냐고 묻고 싶었지만 곧 복도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의 그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뱀처럼 미끈거렸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내가 최근에 우울증도 있고 의심이 많아졌습니다. 본인이 무슨 약을 먹었는지 전 모릅니다. 쓰러진 걸 보고 병원으로 가려다 비가 너무 와서 당황해 길을 잃은 것뿐이라고요. 엄마가 벌떡 일어서려 하자 오빠가 만류했습니다. 엄마 참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복도에서 성민의 변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돈 문제가 조금 있긴 했죠. 아내가 집 문서에 유난히 집착했습니다. 10주년이라고 밥까지 차려줬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 저도 황당할 따름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이미 완벽하게 짜둔 상태였습니다. 저는 의심병 많고 돈에 집착하다 혼자 약을 잘못 먹고 발작을 일으킨 미친 여자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오빠가 복도로 나가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스스로 약을 먹었다고? 그럼 약통은 어딨고 빈 껍데기는 어딨어? 핸드폰은 왜 집에 엎어두고 병원 간다는 놈이 공원묘지 산길로 가? 트렁크에 방수포랑 야전삽은 뭐고? 성민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꾸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길을 잘못 들었다고 했잖습니까? 트렁크에 있는 건 텃밭 가꿀 때 쓰는 도구들입니다. 농기구 차에 싣고 다니는 게 죄입니까?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교활한 빠져나가기였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평정심을 잃지 않으면 분노하는 피해자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 십상입니다. 성민은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최명숙 여사가 병실에 들이닥쳤습니다. 화려하게 꾸민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한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자마자 가식적인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고 지연아, 네가 어쩌다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니? 속상한 일 있으면 우리끼리 풀 일이지 어쩌자고 약을 먹어. 저는 시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안부가 아니라 비난이 먼저였습니다. 친정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막아섰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딸이 아직 깨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말씀 삼가세요. 시어머니는 지지 않았습니다. 사돈, 저도 속이 상해서 그럽니다. 근데 얘네 부부 삐걱거린 지 꽤 됐어요. 지연이가 돈이랑 서류 다 틀어지고 숨막히게 하니까 우리 성민이가 사업도 못하고 기가 죽어 살았죠. 여자가 생각하는 게 너무 짧아서 이런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친정엄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평생 순하게만 사신 엄마는 남의 집 귀한 딸로 보낸 자식이 죽다 살아났는데 오히려 며느리 탓을 하는 사돈 앞에서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오빠가 병실로 들어오며 잘라 말했습니다. 그만하시죠. 제 동생 혈액에서 다량의 수면 유도제가 나왔고 인적 없는 산길에서 발견됐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 중인데 함부로 내 동생이 자작극을 벌였다고 몰아가지 마십시오. 시어머니는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자네야 친오빠니까 감싸. 돌겠지. 하지만 어느 집 부부나 치고받고 싸워. 이걸 이렇게 크게 키워서 경찰까지 부르면 나중에 두 사람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 저는 이 악물고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엄마가 황급히 제 등을 받쳐주었습니다. 신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죽을 뻔했어요. 이게 집안 싸움이면 대체 어디까지 가야 살인 미수인가요? 시어머니는 흠칫 놀란 기색이었지만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몸이 아프니 예민해서 그러는구나.
내 탓 아나마, 탓 아나마. 그 한마디가 산길의 빗방울보다 더 차갑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면서도 스스로 관대함을 베푸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꺾어버리고 입맛대로 포장하는 사람들의 민낯이 소름 끼쳤습니다. 오후가 되자 옆집 황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못하자 오빠가 대신 스피커폰으로 받았습니다. 지연 엄마, 지연이 시어머니한테 들었는데 너무 상심하지 마. 여자가 홧김에 그러다 큰일 나. 남편이 딴 여자랑 사업 좀 한다고 무조건 의심하면 안 돼. 저는 눈을 굳게 감았습니다. 벌써 시어머니의 교묘한 헛소문이 동네에 다 퍼진 것이었습니다. 오빠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 지연이 아직 병원에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도 모르시면서 한쪽 말만 듣고 훈수 두지 마십시오. 황 아주머니는 멋쩍게 사과하고 끊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지키려고 10년을 버텼건만 돌아온 것은 모욕과 상처뿐이었습니다. 오빠는 외래 진료를 조건으로 저를 양평 친정집으로 퇴원시켰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드나들며 쏘아대는 독설을 더 이상 듣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정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를 미친 여자로 만들어 죄를 덮으려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다 타버린 재처럼 마음이 굳어졌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양평 친정집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마당에는 감나무가 서 있었고 부엌에서는 엄마가 끓이는 전복죽 냄새가 났습니다. 10년을 남의 집 사람으로 살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서야 상처투성이로 돌아온 제 처지가 서글펐습니다. 엄마는 저를 깨끗한 이불에 눕혔습니다. 쉬어라. 나머진 내 오빠가 다 알아서 할 거야. 하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트렁크 여닫는 소리, 방수포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오빠가 따뜻한 보리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지연아, 지금 집 문서 원본은 확실히 파주 집에 있는 거 맞지?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복사본이 몇 장 비어 있었어. 오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복사본 없어지는 건 큰일이야. 명예 이전은 못해도 그걸로 서류 위조해서 집을 급매로 내놓거나 가계약금을 가로채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쓸 수 있어. 마음이 다급해진 저는 당장 파주집으로 가자고 오빠를 졸랐습니다. 위험하다며 말리는 엄마를 뒤로하고 오빠의 차를 탔지만 오빠는 저를 차에 두고 혼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오빠가 돌아왔습니다. 원본은 다행히 그대로 있어. 네 엄마가 준 차용증이랑 송금 내역서까지. 근데 서랍장 사본 뭉치가 심하게 헤집어져 있더라. 클립도 바닥에 뒹굴고 있고 오빠는 증거 보존을 위해 사진을 찍어두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사보냐 멀쩡했던 걸 언제 봤지?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한 3주 전쯤. 성민 씨가 공과금 영수증이랑 주소 대조한다고 서랍 열쇠 빌려간 적이 있어. 오빠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럼 며칠 전부터 충동적으로 저지른 게 아니라 최소 몇 주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소리네.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장 끔찍한 재앙은 밖에서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 내 옆에 눕는 사람이 집안에서 조용히 키워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오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오빠의 친구 동진이었습니다. 지훈아. 아까 네가 물어본 파주 단독주택 말인데 그거 어떤 놈이 급매로 2억 원에 내놨더라? 저는 화들짝 놀라며 스피커폰에 귀를 댔습니다. 2억이요? 동진 오빠가 제 목소리를 듣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지연 씨구나. 거기 시세가 최소 2억 후반대인데 2억에 내놓은 건 냄새가 납니다. 내놓은 사람 이름이 박성민이 아니라 강태호라는 사채업자예요. 집주인이 급전이 필요해서 서류는 며칠 내로 만들어줄 테니 가계약금부터 걸라고 쑤시고 다닌답니다. 오빠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제 심장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가꿔온 집, 친정엄마의 땅 판 돈이 들어간 그 집을 남편과 사채업자가 몰래 헐값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날 밤 그대로 사라졌다면 성민은 제가
가출했다고 둘러대고 시간을 벌면서 가짜 서류로 계약금을 가로챘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들의 치밀한 계획에 치가 떨렸습니다. 늦은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오빠가 스피커폰으로 켜보라고 했습니다. 지연아, 몸은 좀 어떠니? 그래도 시댁 일은 외부에 알리지 말고 집안에서 해결하자. 성민이가 욱해서 실수한 건 맞지만 남자들 사업하다 빚지면 눈이 돌아가서 그래. 네가 아내니까 넓은 마음으로 덮어줘라. 저는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게 단순한 부부싸움인가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쏘아붙였습니다. 너도 젊은 애가 고집이 세서 문제야. 집문서 좀 내어주면 성민이가 이 지경까지 갔겠니? 네가 일을 크게 만들어서 우리 아들 망치면 너도 좋을 거 없잖아. 저는 파주집에 꽂혀있던 시든 하얀 국화꽃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었어도 아들 체면만 걱정하셨겠네요.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아들 빚 갚아줄 문서 보관인으로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어따 대고 말대꾸야. 너 말 다 했어? 저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전화를 먼저 끊었습니다. 더 이상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빠는 원본 서류들을 모두 양평집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저는 처마 밑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바쳤지만 이제 저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제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들의 더러운 가면을 하나씩 벗겨낼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정성스레 끓여주신 잣죽을 먹고 있을 때 오빠가 서류 뭉치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빠는 경찰이나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다년간 사업을 하며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그 윤수진이라는 여자 뒷조사를 좀 해봤어. 오빠가 건넨 핸드폰 화면에는 윤수진이 경기도 외곽의 기획부동산 광고판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얼굴을 보자 치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에 2번이나 왔던 여자입니다. 성민이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소개했고 저를 언니라 부르며 형부 같은 사람 없어요. 언니는 참 복도 많네라고 칭찬을 늘어놓았던 여자. 제가 과일까지 깎아 대접했던 그녀가 어둠 속에서 내 남편에게 수면제 제대로 먹인 거 맞냐고 추궁하던 여자였습니다. 오빠의 설명에 따르면 성민은 기획부동산 사기에 휘말려 윤수진에게 투자 명목으로 처음 5천만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이후 땅값이 오를 거라는 말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총 1억 2천만 원을 빚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윤수진과 불륜 관계까지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강태호는 누구야? 제가 묻자 오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문적인 악덕 사채업자야. 이자놀이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이랑 짜고 담보 잡아놓은 뒤 계약 위반 명목으로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는 놈이지. 강태호가 성민이한테 5일 안에 돈이나 집문서를 내놓지 않으면 불륜, 사실과 빚을 내게 까발리겠다고 협박한 문자 기록도 찾았어.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1억 2천만 원. 큰돈이긴 하지만 아내를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넣고 집을 팔아넘길 합당한 이유는 될 수 없었습니다. 성민은 처음부터 제게 사실을 고백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숨기는 것을 택했고 바람을 피웠고 빚을 졌으며 결국 벼랑 끝에 몰리자 아내를 제물로 바치려 한 것입니다. 동진 오빠의 제보에 의하면 강태호와 윤수진이 카페에서 파주집 매매를 모의하며 아내를 며칠만 집에서 치워버리자고 속닥거리는 것을 들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를 사람이 아닌 서류에 서명해야 할 성가신 장애물로 취급한 것입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밤에 공원묘지 사건 이후 낯선 전화만 와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빠가 스피커폰으로 연결하라고 눈짓했습니다. 전화를 받자 모기만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 언니. 저 수진이에요. 저는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소리는 옛날의 그 달콤함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려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언니,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성민 씨가 지금 모든 죄를 저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제가 다 꾸민 일이고 자기는 억지로 끌려갔다고요. 하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에게 약을 충분히 먹였냐고 다그치던 여자가 이제 와서 꼬리 자르기를 당할까봐 나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다니.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변명할 거면 끊어. 난 내 헛소리 들을 힘 없어. 수지는 울먹이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저한테 증거가 있어요. 성민 씨가 언니 폰을 집에 두고 오겠다고 한 문자, 버릴 옷가지들 챙겼다고 한 문자, 전부 성민 씨가 먼저 계획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오빠와 저는 동시에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오빠가 재빨리 메모장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현장에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 제가 쏘아붙이자 수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전 그냥 며칠 어디 가둬놓고 서명만 받으려는 줄 알았어요. 삽이랑 방수포까지 준비한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도 강태호한테 쫓겨서 어쩔 수 없이 닥쳐.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도 그 자리에 있었고 방관했고 오히려 다그쳤어. 내 죗값은 경찰 가서 치러. 내가 널 용서할 권리도 의무도 없으니까. 수지는 숨을 헐떡이더니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언니, 제발 저 감옥 가기 싫어요. 제가 성민 씨 문자, 내역이랑 그날 밤 차가 지나갔던 자재창고 CCTV 위치 다 보내드릴게요. 경찰에 제 선처 좀 부탁해주세요. 전화가 끊기고 잠시 후 문자 메시지로 여러 장의 캡처 사진과 주소가 날아왔습니다. 사진 속 성민의 문자는 섬뜩했습니다. 18일 밤 공원 묘지로 갈게. 본인 폰은 집에 두고. 헌 옷이랑 슬리퍼 챙겼어. 가출한 걸로 하면 돼. 그리고 마지막 문자. 네가 준 약 확실히 잠드는 거 맞지? 중간에 깨서 소리 지르면 골치 아파. 문자를 읽어내려가는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손으로 퇴근할 때 맛있는 거 사갈까? 문자를 보내던 남자가 내연녀에게 아내를 기절시킬 약의 효능을 묻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오빠는 즉각 자재 창고 주소를 확인하고 증거들을 USB에 백업했습니다. 수진의 이기심이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양평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슬비가 내리는 골목을 걸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 기택 어르신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점퍼 차림에 까만 비닐봉지를 꽉 쥔 시아버지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엄마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문을 열었지만 저는 안으로 모시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마루 끝에 조심스레 걸터 앉으시더니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지연아, 애비가 면목이 없다. 용서를 구하는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사과도 제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까만 비닐봉지 안에서 구형 대포폰 유심칩 하나와 꼬깃꼬깃한 메모지 몇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내 시어머니가 성민이 사업용으로 쓰라고 남의 명의로 구해다 준 폰이다. 그리고 이 메모는 시아버지는 목이 메는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메모는 뭐죠? 제가 묻자 시아버지가 눈물을 훔치며 답하셨습니다. 내 시어머니랑 성민이가 통화하는 걸 엿듣고 내가 적어둔 거다. 네, 시어머니가 그랬어. 지연이가 서명을 안 하면 단단히 겁을 줘서 며칠 친정에 쫓아보내라고. 여자는 친정 가서 며칠 고생하면 콧대가 꺾인다고. 나는 그저 며칠 것만 주는 줄 알았지. 약을 먹이고 그런 무서운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아들을 감싼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집문서를 빼앗기 위해 며느리를 내쫓을 계획에 가담하고 조언까지 한 공범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강태호의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보 같은 애비가 집안 시끄러워질까봐 참고 넘긴 게 이 사달을 냈구나. 지연아, 내가 경찰서 가서 다 증언하마. 내 아들이고 내 마누라지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걸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다. 시아버지의 용기 있는 고백에 엄마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 역시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세상이 온통적인 줄 알았는데 평생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살던 시아버지가 마지막 양심을 걸고 저를 구하러 오신 것입니다. 오빠가 집에 도착해
시아버지가 가져오신 증거들을 꼼꼼히 갈무리했습니다. 아버님,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빠의 말에 시아버지는 고개를 내저으시며 쓸쓸히 빗속으로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그 굽은 뒷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이 처절한 양심, 선언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며칠 뒤 양평 친정집으로 성민과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경찰의 압박이 심해지고 수진과 강태호마저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되자 다급해진 그들이 합의를 구걸하러 온 것입니다. 마당 평상에 마주 앉았지만 찻잔 하나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며칠 새 헬쑥해져 수염이 덥룩했고 시어머니는 꼿꼿하던 기세가 꺾여 안절부절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집안의 수치다. 성민이가 잠시 미쳐서 그런 거니 10년 산정을 생각해서라도 네가 한 번만 눈 감아 다오. 합의서만 써주면 진명이도 다 내 앞으로 넘겨주마. 저는 시어머니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며칠 것만 주려던 거라면서요? 그런데 왜 방수포랑 삽이 필요했을까요? 그건 저를 내쫓으려던 게 아니라 땅에 묻으려던 거 아닙니까? 그 말에 성민이 쿵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윤수진 그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빚 때문에 강태호한테 쫓기다 보니 눈이 뒤집혔어. 정말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 며칠 산장에 가둬두고 도장만 받으려고. 닥쳐. 오빠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산장에 가둬도 내 놈이 챙긴 케이블 타이랑 야전삽이 산장 놀러가는 도구냐? 내 동생이 최 반장님 아니었으면 그날 밤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 성민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줘, 지연아. 나 감옥 가면 우리 엄마는 어떡해. 네가 원하면 이혼도 다 해줄게. 제발 형사 처벌만은 피하게 해줘. 10년 동안 내 남편이었던 남자의 밑바닥이 이렇게까지 비루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박성민.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걱정은 단 한마디도 안 했어. 내 입에 약이 들어갔을 때 내가 얼마나 두려웠을지, 내 폰을 엎어놓고 나를 차에 짐짝처럼 실었을 때 내 심장이 어떻게 찢어졌을지 당신은 관심 없어. 당신은 오직 당신의 형량, 당신의 체면, 당신의 빚만 걱정할 뿐이야. 저는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살인 미수자가 되게 생겼는데도 끝까지 며느리 탓을 하시더니 이제 와서 정을 운운하십니까? 돌아가세요. 저는 법이 허락하는 가장 무거운 벌을 받게 할 겁니다. 당신들이 준비했던 그 공원묘지의 구덩이에 당신들의 탐욕을 묻어드리겠습니다. 제 단호한 선언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했고 성민은 절망에 빠진 얼굴로 넋을 잃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경찰 조사는 오빠가 준비해준 녹음 파일, 수진의 문자 내역, 자재 창고 CCTV, 최 반장님과 시아버지의 증언 덕분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성민은 특수상해 및 살인 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고 윤수진과 강태호 역시 기획부동산 사기와 공갈, 협박, 범행 공모 혐의로 쇠고랑을 찼습니다. 시어머니는 법적 처벌을 교묘히 피해갔지만 시아버지의 외면과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평생을 쌓아온 체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완벽한 승소로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주셨던 1억 5천만 원은 물론 제 몫의 재산 분할까지 단 한 푼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파주의 그 집은 매각하여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집에서 짐을 빼던 날 현관 앞 능소하는 비바람을 이겨내고 붉게 피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 집에서 영원히 행복할 거라 믿었지만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양평 친정으로 돌아와 엄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에서 상추를 돌보고 저녁이면 오빠네 가족과 둘러앉아 된장찌개를 먹습니다. 가끔 비오는 밤이면 공원묘지에 그 서늘했던 공기와 와이퍼 소리가 떠올라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합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제 옆에는 저를 이용하고 해치려는 괴물 대신 저를 진심으로 아끼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결혼이란 믿음으로 지어 올리는 집입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믿음은 그 집을 무덤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권리와 명예, 생명까지 타인의 손에 쥐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도 좋고 양보도 좋지만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희생은 미덕이 아니라 자학일 뿐입니다. 여자, 나이 43, 모든 것을 잃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두렵지 않냐고 묻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구출해낸 사람에게 내일을 살아갈 힘은 차고 넘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의 삶의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